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제가 수차례 생각을 했던 내용들이라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영상을 잘 올리지 않는데 주말에 영상을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썸네일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의 스펙트럼을 보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구독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매트릭스 영화가 1편부터 4편까지 나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모피어스라고 하는 캐릭터가 영화 주인공인 니오라고 하는 사람을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이고 붉은색 약은 진실을 알려주는 약이고요. 푸른색 약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적응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진실을 원하시는 분은 붉은색 약을 선택하실 거고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푸른색 약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붉은색 약을 선택하신 분은 영상이 다소 길지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푸른색 약을 선택하신 분도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끄시고요. 다른 유튜브 영상, 즐겁고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서 주말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요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표시해 놓았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현실을 추구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가면 여기 보시면 실물 금과 은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은 광산회사 및 금광 ETF를 구입했는데 힘든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하셨고요. WTI 유가 분석처럼 금은 올려주시면 안 될지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께서는 금을 살지 은을 살지 고민했는데 은을 사야겠어요. 은을 어떻게 구입하시고 보관을 어찌 하시나요? 은은 상승은 언제쯤 보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고 또 다른 구독자는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나마 달러라고 많이 사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분입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도 방향을 수시로 바꾸는 것 같은데 특히 은의 경우는 방향을 모르겠어요. 은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독자분은요. 저는 스트롱 달러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베팅하고 있다 라고 하셨고 통화 유통 속도의 문제로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의 양적 완화식이 디커플링이 심해지고 있다. MMT의 끝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저만의 음모론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에 글을 적어 주셨던 모든 분들, 모든 구독자분들과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져 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일전에 보셨던 많은 영상들의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에서 일부 언급드렸던 내용들도 있어요. 개발 댓글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영상은 그냥 올리는 게 없어요. 대부분 영상 내에 어떤 코멘트를 통해서 또는 영상 간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스터 에그가 있습니다. 이스터 에그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용을 알아차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작조의 의도가 이스터 에그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그 일부 내용들을 엮어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될 테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영상 제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는 숨김 처리를 해뒀고요.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 틀림없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화답하시고 공감하시는 일부 소수의 인원을 모시고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BIS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BIS가 어떤 기관이고 관련 내용은 위쪽에 카드를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해당 영상을 한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BIS의 특징 중에서 금괴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금괴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씀 드렸죠. BIS의 직권이사 5명은 해당 국가에서 선출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고 그 중에 한 명은 미국 JP모건이 소유한 퍼스널 내셔널은행의 총재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921년부터 대략 100년 정도 흘렀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써갈지 100년 이상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변혁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계가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거기에서도 당시에는 금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은 달러에 연결되어서 금 1온수당 35달러로 고정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모두 명목화폐로서 종이와 신용에 기반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록 종이화폐, 신용시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금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는 여전히 금을 자국의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200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도 미국은 76.5%에 해당되는 금액을 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양이 8,133톤이나 됐어요. 그리고 2020년 현재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8,134톤이나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순위는 2009년이나 2020년이나 변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떠오르는 나라가 2개국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는 러시아가 5위, 중국이 6위였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중국이 8위, 러시아가 9위였고요.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은 중국이 600톤, 러시아가 약 500톤 정도였어요. 현재와 따져본다면 사실 4배, 5배까지도 차이 나는 수량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양을 11년가량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600톤에서요. 2020년 1948톤으로 대략 3배 정도 더 많이 보유를 하게 되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500톤에서 2300톤으로 늘어나서 대략 4배 정도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이 11년 동안 도대체 이 두 나라는 무슨 생각으로 금의 양을 더 늘렸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패권에 어느 정도 도전을 하고 국제적인 입지를 봤을 때 미국이 기축통화이다 보니까 환율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련이라든지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G2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역사를 모르느냐? 러시아, 소련, 일본과 같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금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방국입니다.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 공격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나라는 다르죠. 러시아와 중국은 다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을 더 추가적으로 산 이유가 바젤3 실행에 의했을 수도 있어요. 바젤3 같은 경우는 바젤3의 실행이 실물금 투자자들에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골드가 금이 티어1 자산으로 편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RSF 순안전자금 비율을 85%까지 편입을 시켜준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이금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그 가치의 85%에 상응하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바젤3에서는 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특히 은행에서는 금을 바젤3 시행에 맞춰서 금을 자기 자산에 편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바젤1과 바젤2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즉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금을 현물 가치와 비교했을 때 85%까지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바젤3가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자세한 정보를 넣진 않았지만 각국 정부의 통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절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명목 통화가 되었고 종이를 통해 신용을 거래하게 되었어요. 이 명목 통화, 즉 신용 통화의 최대 문제는 지속적인 화폐 유통량을 늘리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성장을 통해서 화폐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명목 통화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 통화가 시행이 된 44년 이후에 현재는 대략 80년 정도가 흘렀죠. 80년 정도가 흐르면서 명목 통화가 어느 정도 피크점,
정말 엄청난 양이 풀렸기 때문에,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화의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을 거예요. 즉 화폐의 양은 늘어나는데 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금값, 음값,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부동산을 포함입니다. 하지만 바젤3가 시행이 된 것이 바젤2가 문제가 되었던 2008년 이후거든요. 2008년 이후에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바젤3가 도입이 되게 된 겁니다. 물론 그때는 논의가 되었고 실제 도입이 되는 것은 그 이후였죠. 연기를 하다가 사실 2015년 전후로 도입이 예정되었다가 몇 차례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2021년에 한국 같은 경우는 도입이 되었고 다른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젤3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2008년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 생각되지 않고요. 각국이 현재 신용통화, 신용화폐의 사용에 정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기축통화의 지위죠.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해보자면 미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었던 것처럼 화폐의 교환 비율을 새로운 비율로 세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브레튼 우즈와 마찬가지로 금이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MMT라고 하는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사실 2020년 3월은 MMT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각국은 엄청난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향후에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실물 세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엔 각국 정부는 또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돈을 양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악순환처럼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채권을 통해서 돈을 살포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급격한 채권 발행은 결국 금리 상승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과 돈의 양이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리셋이라는 걸 한번 하게는 해야 될 거예요. 또다시 그런 리셋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결국에는 각국이 보유한 금의 양이 결국엔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패권 국가의 의미도 있겠지만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얘기는 금과 은이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직하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산시장에 들어올 때 알아야 할 7가지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마지막 게 속고 속인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금과 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은은 생각보다 세상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금을 가지고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면 은 시장에서의 강대국은 제가 봤을 때는 JP모건이에요. 왜냐면 이 JP모건이 엄청난 술수를 써서 이 세상의 강대국 은 시장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2008년 기사를 보게 되면 베어스턴스가 100분의 1 가격에 JP모건에 팔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베어스턴스라는 회사의 주요 업무가 외환 거래와 선물 판매 그리고 매매입니다. 이 선물 중에서도 은선물 시장의 시장 조성자였어요. 즉 전 세계에서 은선물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베어스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어스턴스를 JP모건이 파산된 상황에서 100분의 1 가격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11월 4일 뉴스를 보시게 되면 JP모건이 9억 달러의 벌금에 이어 또 다른 벌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금속과 미국 국채의 가격 조작을 하여서 한화 1조 75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JP모건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또입니다. 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기금속이라는 게 은시장입니다. JP모건이 베어스턴스를 2008년에 인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은 가격을 선물 매도를 통해서 눌러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그래서 타임이라고 적겠습니다. 세로축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price라고 적을게요. JP모건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래 은가격은 달러나 모든 자산들이 돈을 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할 거예요. 물론 위아래에 플럭츄에이션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인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즉, 실물 가격이 어느 수준에 오게 되면 선물 가격을 여기서 이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게 아래로 다 쳐내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은 가격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야 하지만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JP모건은 2012년 이후에 은을 1억 5,200만 온스까지 모으게 됩니다. 이건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JP모건이 이런 식으로 선물 시장에서 가격 조작을 하면서 본인들은 실제 실물은을 1억 5천만 온스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 매입량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채널 분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쓰죠. 이런 식으로 가파르기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현재는 1억 8천만 온스까지 들어와 있어요. 현재 JP모건은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1조 정도의 벌금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위에 비해서 벌금은 굉장히 싸요. 그리고 현재 JP모건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의 양을 알 수 있는 것은 CME 그룹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실버 스톡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에서 제가 엑셀 파일을 받았습니다. 엑셀 파일을 받아서 보시게 되면 일자로 보시게 되면 1월 14일 기준이고요. 며칠 되지 않았죠? 실버 트라이온스라고 해서 실물 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은행들이 실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양이 1억 8,400만 온스고 전체 CME 그룹이 가지고 있는 3억 5,300만 온스의 52%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withdraw라고 있는 게 있는데 withdraw라는 것은 실물은을 어디론가 인출을 해서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JP모건은 IB입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해서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이 실물은을 인출을 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떠도는 많은 무수한 루머들에 따르면 이 실물은을 인출을 해서 JP모건 체이스의 개인 금고안에 쌓아두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즉 그래서 현재 CME에 보유하고 있는 1억 8,400만 온스 이외에 실제 JP모건이 가지고 있는 은의 양은 몇 배 이상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은 도대체 왜 은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선물을 이용해서 가격을 내리는 불법 행위까지 하면서 은을 이렇게 사모았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각국 정부가 금을 가지고 기축통화에 금을 비축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국가들 입장에서는 금일 것이고 일반 상업은행과 개인들 입장에서는 은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합니다. 그리고 향후 차트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현재는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이 만약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1944년과 같은 재설정, 리셋의 타이밍이 온다면 금과 은이 재설정 받으면서 평가를 다시 받지 않을까요? 저는 JP모건이 이런 의미로 은을 실물로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을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종이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manipulation, JP모건이 했던 것처럼 충분히 종이 시장을 가지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시장에서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가치를 보라는 건 현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서 ETF 등을 사시지 마시라. ETF는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금과 은을 보유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가치를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시장은 신용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1944년처럼 리셋을 당할 수 있고요.
리셋을 당하면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종이의 가치가 일순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은을 보유하시고자 하는 분은 실제 가치를 이해하시는 분이셔야만 하고, 그런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적은 금액만 가지고 보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실제 가치를 믿으신다면 종이는 신용이라는 것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종이 시장은 변경 그리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5에서 10%로 아주 적은 금액만 진행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여유 금액이 있다고 하신다면 추가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ETF 시장에서요. 그러면 ETF 시장에서 투자를 하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 구매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은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은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조폐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조폐국을 민트라고 하고요. 전 세계에는 많은 민트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8개의 민트사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제가 볼 것은 대략 4가지 정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렇게 4가지 민트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은화이고요. 불리온이라고 해서 BU라는 약어를 잘 씁니다. 두 번째는 실버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뉴르라고 하는 알갱이 입자 형태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은화가 아메리칸 실버 이글이고, 로열 캐네디언 민트 같은 경우는 캐네디언 메이플입니다. 실버 메이플이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캥거루 은화, 그리고 로열 민트 같은 경우는 브리타니아, 이런 식으로 크게 4가지 은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은화만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민트사 중에서 통용량이 가장 많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기에 있는 은화들은 쿼드러플 9, 즉 9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화 같은 경우는 보통 몬스터박스나 튜브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아메리칸 이글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캐네디언 메이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몬스터박스라고 해서 대략 500개에서 600개 정도를 한 번에 모아서 팝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매가 되고 보관도 용이하니까 편하겠죠.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튜브 형태로 사게 되는데요. 한 개 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 20개에서 25개가 들어가 있고, 몬스터박스 같은 경우는 이 튜브가 20개에서 25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박스는 대략 500개에서 600개의 은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화는 도대체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인터넷에서 최저가에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쓴 것은 이 은화라는 것이 반드시 정품만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몇 년 전에는 불법 주조된 은화를 유통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가 하지만이라고 쓴 것은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민트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트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업체를 확인을 어떻게 하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제가 업체에 홍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 드리진 않을 거고, 다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사 제품을 판매하시고 재매입을 해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고, 첫 번째,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무조건 싼 곳, 두 번째는 민트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곳을 선택할 것, 세 번째, 만약 그런 것이 확인하기 힘들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재매입이 가능하다는 곳을 확인해 주실 것. 그렇게 된다면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고 구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관은 어디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 장소나 개인 금고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은화 같은 경우는 귀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두는 곳이 맞고요. 종이 은인 ETF를 구매하시는 것을 두 번째, 세컨더리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이 은화를 보관하시는 게 최우선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조금 부담되신다면 업체마다 이 은화를 구매하고
보관할 수 있는 증서를 적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으로 그 기록들을 보관해서 향후에 고객이 필요하다면 발송해 주는 곳도 있죠. 또는 은행의 개인 금고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은 보유량이 상당하지 않으시면 은행 이용요금이 더 높을 거라 생각돼서 비추입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관하신다면 집에 조그마한 금고를 구매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은의 형태가 불리온, 그리고 실버바, 세 번째는 그래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실버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버바가 역시도 신뢰할 수 있는 조폐국에서 만든, 민트사에서 만든 것이 중요해요. 저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이 실버바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은화가 90에서 95%, 실버바가 10에서 15%,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는데 처음에 구성할 때 이 정도로 구성을 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정확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가격의 변동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점에 항상 100% 신뢰도를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가격, 높은 가격에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누어서 구매했기 때문에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90에서 95%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차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매수하는 것은 5%도 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중저가에 매수를 해서 90에서 95%가 이 가격대에서 형성이 됐을 거예요. 물론 조폐공사 이외에도 일반 업체에서 99.9%의 신뢰도를 가진 업체들이 있겠지만 사실 어떤 상황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 기업의 실버바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조폐공사 거만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뉴일인데요. 그래뉴는 저희가 은 채광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실버바 역시도 해외에서 수입한 은 그래뉴를 가지고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그래뉴이 은화, 불리온이나 실버바에 비해서는 단가는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가격이 가장 싸겠죠. 하지만 저는 신뢰성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구매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라벨이 어딘가는 붙어 있겠죠. 모든 제품에 붙어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쿼드러플 라인도 보장을 해주겠지만 봉인이 해제되거나 이런 라벨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약품 테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그래뉴를 매번 꺼내서 약품의 시약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불리온이나 실버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뉴이 가장 싸겠지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가장 지양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은화나 실버바를 위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어느 가격대든 은을 구매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지만 그래도 현재 가지고 있는 지폐의 가격을 봤을 때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죠. 자, 그러면 향후에 은 가격, 금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 차트 분석과 금은비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은은 결국에는 금과 같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금 차트 분석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이렇게 1파 상승 이후 2파 하락 조정을 했고, 그리고 3파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여기서 3파가 진행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파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파동의 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동 분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말은 현재 이게 3파의 1파가 아니라 다른 파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의 1파가 아니라 큰 조정 파동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A파, B파, C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 분석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파동 분석을 하면서도 실물 자산의 저가 매수를 꾸준히 진행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본적 분석을 했고, 기본적 분석을 위해서 제가 PPT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각국 정부가 이미 금을 매수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채권 금리가 4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MMT와 통화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건 당연한 걸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리셋이 된다면 1944년처럼 리셋이 되는 순간 가격 자체가 굉장히 급락을 하겠죠. 그때가 매도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 그거 하나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모르고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진실을 봤을 때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벤트가 완료되는 순간 실물 자산은 또 다시 종이 자산에 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은비를 보게 되면요. 금은비 역시 파동 분석을 보게 되면 오버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형태가 5파 하락, 3파 상승, 5파 하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3파의 모양이 완성형이 아니죠. 3파의 모양이 완성형이 아니고 RSI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고 있고 RSI는 현재 상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80.67을 몇 번을 2달간 넘기지 못하고 현재 긴 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즉 은이 더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금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과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금은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파를 그리고 올라가서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은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가격대를 보고 추가적인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파 이후 3파 상승, 또다시 5파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은이 굉장한 고평가를 받는 43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 위 어느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황을 보고 금과 은의 비중을 좀 바꾸던지, 혹은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은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저의 이정표들을 보여드리면서 본인만의 이정표를 만드셔라 라고 하는 이유들은, 투자나 경제에 관련된 것은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책임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자기만의 학습 그리고 기준을 만드실 걸 제안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좀 어떠셨어요? 붉은 약을 선택을 해서 진실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파란 약을 선택해서 현재 다른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선택이 되었든 저는 지속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제 이정표를 꾸준히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